자, 안녕하세요. 자, 앞전 시간에 이어서 불교에 대한 부분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불교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앞전 시간까지 교정에 대한 공부를 되게 많이 했죠. 이제 오늘 시간에는 선정에 대한 부분을 출발하겠습니다. 선정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처님의 마음을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공부하는 것이다. 이게 선정입니다. 신라하대는 총 9개의 선정이 있다. 그래서 구산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구산이다. 또는 보통 구선문 이런 표현도 쓰죠. 다 같은 표현은 상관없어요. 네. 경주가 아닌 지방 9개 유명 산에 절이 9개 지어졌다. 구산이라고 합니다. 자, 볼까요? 절례부터 보겠습니다. 182쪽 절례. 7세기 통일 전후 선덕여왕 때 범랑에서 처음 전래되었다. 해공왕 때 신행이 북종선, 현도왕 때 도의가 남종선을 전래하였으나 교정의 이세에 눌려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선덕여왕 때 처음 오긴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널리 알려지지 못했고, 또 마찬가지 도의가 또 왔지만 도의라는 스님은 되게 유명한 스님이 별로 알아야 될 부분이죠. 도의라는 스님 선종을 공부하고 경주로 왔죠. 귀국했죠. 근데 경주에 왔더니 얘네들이 나를 약간 무시하더라.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선종을 공부하기 좀 이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183쪽 한번 보세요. 사르탕국 부분에 신라 말기 선정 불교 영향 이 부분 볼게요. 이건 시험에 나왔을 때 되게 어렵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요. 자, 820년 승려 도의가, 그죠? 도의가 서쪽으로 바다를 건너가 당나라 서당대사의 기쁜 뜻을 보고 지혜의 빛이 스승과 빚어져 돌아왔다. 유학을 마치고 왔다는 얘기예요. 스승으로부터. 그가 그간 이치를 처음 전한 사람이다. 그러나 메추라기의 작은 날개를 자랑하는 무리들이 메추라기 위주로 보습니다. 메추라기. 메추라기 작은 날개를 자랑하는 무리들이 큰 붕새가 남쪽으로 가리는 뜻을 헐뜯고, 붕새. 신라 쪽에 어떤 그 승려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번연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헐뜯고 기양에 공부했던 경전 애우는 데 대한 대만 마음이 쏠려 선종을 마귀 같다고 다투어 비웃었다. 네. 단변원이 교정 승려들이죠. 네. 교정 승려들이 암기하는 데 급급하다는 거야. 불경을 암기하는 데 급급하다는 얘기지. 그리고 얘들 갖다가 이런 식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 선종을 마귀 같다고 했다. 네, 이렇게 선종을 마귀 같다고 했다. 선종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거 불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도의는 빛을 숨기고 자취를 감추어 서울에 갈 생각을 버리고, 서울에서 경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버리고 마침내 북산에 은둔하였다. 마침내 북쪽 있는 산에 은둔하였다. 오늘날에는 설악산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을 양성하게 됐다. 내가 경주 가서 좋은 소리 듣게 못된다면 굳이 내 경주 갈 이유가 없지 않나? 그래서 후학을 양성하고 제자를 양성하게 됐다. 연고가 다시 체증을, 체증에 의해서 전라도 쪽으로 건너가죠. 전라도 장을 건너가서 가지산 밑에 가지산 파가라고 그랬겠죠? 가지산 파 이렇게 얘기하죠. 그 도의에 의해서 오림사가 만들어졌다.
장흥에 오림사란 절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도의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실은 이 사람이 만들었겠죠. 그죠? 스승의 스승을, 예, 도의를 갖다 개창자로 보는 거죠. 스승에 대한 애호를 해야 되겠죠. 이게 도의입니다. 도의에 대한 부분을 요즘에 사료로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사료에 대한 부분을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 이거 적어드린 거 있죠? 대표적인 밑추라기, 매추라기, 붕새, 그 다음에 마기, 이런 얘기도 있대. 요게 봉암사 지정돼서 적조, 타피, 피문, 그건 실제로 적혀있는 그대로 옮겨온 거니까요. 이거 얘기하면, 선종이겠구나, 도의겠구나, 가이산파 얘기겠구나, 이 정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헌정왕 때 도의가 남종선을 전략했다 그랬잖아요. 남종선 봐야 돼요. 먼저 치마예요. 남종선 있고, 북종선 있고, 선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선종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남종선과 북종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계열과, 점수계열 이렇게 표현도 하게 돼요. 이렇게. 이건 뒤에 나올 거니까 또 별도로 또 하겠지만, 남정선과 북정선, 도로계열과 점수계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좀 더, 이게 이제 고려 때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고려 때 좀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신라 때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신수 또는 출신이라고 합니다. 네. 신수 계열과 그 다음에 해능 이렇게 됩니다. 네. 해능 계열과 그 다음에 신수 계열로 나뉘어집니다. 여기를 도노 계열이라고 하고요. 네. 이걸 점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데 터득 하는 데 있어서 도노는 순간 터득하는 걸 얘기해요. 순간 터득. 점수라는 얘기는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터득의 과정을 걷는 걸 우리는 점수라 불러요. 그래서 불교에서 도노계열과 점수계열 얘기할 때 보통 국정교과서라든가 공무원 교재 보통 이런 얘기 많이 쓰죠. 도노 점수 이런 많이 쓰죠. 이건 선종의 수행 방법이에요. 선종의 수행 방법이에요. 도노 점수라는 부분, 도노 순간터득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남선종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북선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해능 계열이에요. 그리고 이게 신수 계열 또는 수신 계열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이게 고려시대에 이제 치열하게 싸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갑자기 신라를 하다가 고려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네. 볼 때도 또 다시 할게요. 네. 진우를 보세요. 네. 고려가 이제 무신정권 시기 인물이죠. 진울이 먼저 한 게 뭐예요? 선종에 찢어져 있죠. 남선종과 북선종 또는 도로계열과 점수계열이 찢어져 있죠. 그래서 진울이 한 게 뭐죠? 선선 통합을 먼저 하죠. 선선이라는 건 뭐죠? 도노계열과 점수계열 또는 뭐죠? 남선종과 북선종 먼저 합치겠다는 거예요. 두 개 치를 같은 선종끼리 또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통합이 되잖아요. 그럼 다시 선 플러스 교 통합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울이에요. 그래서 고려시대 진울이 별표 5개짜리 엄청나게 시험 잘 나오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에요. 요거만 일단 알게 되면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요거 하기 전에 벌써 뭐예요? 도의가 벌써 뭘 가졌다는 얘기죠? 도노계열을 가졌다는 뜻이죠. 내가 순간 터득하는 도노계열의 남선종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도도 한번 볼게요. 181쪽에 보시면 자, 경주를 중심으로 전국에 명산에 9개의 산에 선종이 들어있었어요. 절이 지어졌다. 그래서 이걸 구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발전 보겠습니다. 발전. 신라 말기에 귀족사의 분열이 심화되고 지방 세력들이 성장하는 변화에 따라서 널리 확산되었다. 신라 말기 하엄사상을 공부하던 승려들이 중국에 유학하여 새로운 선종을 공부할 일을 크게 이루었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신라는 거의 대부분
교정계열의 이제 하음정이 다수였죠. 이 승려 다수가 중국에 유학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정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선정 승려가 됐다는 거지. 그리고 와서 선정 승려가 됐어. 그리고 비료 잔압을 갖다가 대웅전에다 안치한다. 비료 잔압은 하음정을 대표하는 불상이에요. 근데 갑자기 교정계열의 비료 잔압을이 선종들이 모시는 절간에 갑자기 안치됐다는 뜻이에요.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비료 잔압을 외교하는 대표적인 게 이제 철원의 도피한사, 그 다음 방금 했던 장흥의 보림사, 이런 절들이 가장 대표적인 비료 잔압이 안치되어 있어요. 이게 별표 5개짜리예요. 그리고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되게 올라가는 거예요. 주로 7급 공부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공부하는 내용 중에 하나 이런 내용들입니다. 또 하나 더 해야 됩니다. 비료 잔압을은 철로 만들었어요. 철불이에요. 철불이에요. 그러니까 주조해서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지 이거?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니 뭐죠? 나는 선정 부분을 널리 보급에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네. 아, 선정을 널리 보급하려고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불교가 쉬운 듯 하면서 어려운 듯 하고 어려운 듯 하면 쉬운 듯 하고 그렇죠? 네. 반복해서 들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불교가 이해돼야만이 다른 부분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막히면 안 돼요. 아셨죠? 예, 한 문제 무조건 나온다니까. 무조건 한 문제 나오면 맞춰야지. 항상 100점 작전으로 가는 거지, 뭐, 80점, 85점 가지고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네, 계속 갑니다. 선정 부산 박스 한번 보세요. 이거 예전에 서울시 7급에 한번 나온 적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지산파하고 개창자하고 중심 사찰을 물어봤어. 묻고가지고 옳지 않게 연결되는 걸 물어본 적이 있어. 그 뒤로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외우지 마세요. 필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가지산파 도의, 장보림사 별표 앞에다가 별표. 실상산파 남원 실상산 홍척. 하나 보세요. 가지산파가 최초인 건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실상산파는 가람의 최초예요. 네, 이건 선종의 최초가 되는 거고. 네. 가람이란 뭐죠? 절이죠. 즉 사찰이 처음 지어진 것은 남원의 실상사예요. 남원의 실상사예요. 이해가셨죠? 그러나 선정은 형태가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마음을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겠죠. 가지산파를 최초로 보는 거고 가람, 즉 사찰이 먼저 지은 것은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실상사파는 두 번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서로 본다면, 선정의 순서로 본다면 그 두 번째 나오는 거고요. 홍척, 남원 실상사파 홍척이고요. 자, 그렇다면 신라 왕족들이 전부 다 교정에만 관심이 있었을까? 당연히 교정에 관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선정에는 관심이 없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요거예요. 신라 왕족들은 실상사파에 대해서는 되게 관심을 많이 표명해요. 이해가셨죠? 네. 선택 지문에 나왔을 때 틀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신라 왕족들은 교정에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선정에도 관심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실상사파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들어서 좀 읽어만 보시고요. 애볼 필요 없고요. 제일 마지막에 수미선파가 있죠. 이엄. 이엄은 왕건의 스승이기도 해요. 왕건의 스승이고요. 해주의 강조사 밑줄 그으면 되겠죠. 해주는 항해도 지역이에요. 즉 항해도의 세력들이 왕건에까지 협조하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특징 볼게요. 참선을 중시했다. 선종은 교정의 기성사상 책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사색하여 진리를 깨닫는 방법이었다.
그다음에 선정에서 중요시 여기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분리문자, 견성어도, 교회별전, 직지인심, 즉시성불.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이런 게 있었다 정도. 그럼 최소한도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될까? 두 개를 알아야 돼. 분리문자. 문구에 구애받지 않고 부처의 마음을 깨달았다. 불경책 필요 없어요. 내가 순간 터득하면 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견성어도 참선을 통해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본성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행이 되게 중요하다. 선수행이 되게 중요하다. 그럼 선수행이 뭔데요? 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스님이 되면 알 수 있겠지요. 우리가 공무원 준비하는데 갑자기 스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가 가부좌를 틀어요. 우리 양반들이 하죠. 양반들이 하고 이렇게 앉아서 저기 하얀 벽을 쳐다보고 이렇게 수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참선이라고 그래요. 깨우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깨우치냐고요? 그건 저도 몰라요. 승리가 아니잖아. 불교를 공부한 사람이지, 그죠? 네. 참선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개혁적 성향을 가졌다. 네, 개혁적 성향을 가졌다. 3번 반신라적이다. 네, 반신라적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자, 반신라적 성향을 띠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나왔으니까 선정부터 할까요? 네. 선정이 반신라적 성향을 띠죠. 왕실경에서는 교정을 되게 옆에 주려고 하죠. 선정보다는 반신라적 띠 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도기도 그렇고 풍수지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호적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육조품도 그렇고 얘들은 다 반신라의 생활을 띠게 되겠죠. 그리고 얘들은 고려한 나라를 개창하는데 공헌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신라 하대 말기 정부들이 전부 다 왕권을 강화되는 게 아니라 귀족들이 힘을 위해서 귀족들의 정치가 이러다 보니까 부패하고요. 민생이 조탄에 빠졌고요. 전혀 중생부대의 힘을 쓰지 않는 이런 형태들. 그 다음에 세금을 너무 과다하게 걷고요. 민심이 떠나게 되고요. 밀란이 자주 발생하게 되고요. 지방의 호족들이 커지게 됐고, 그 다음에 초족 세력들까지 일어나게 되면서 그래가지고 신라를 망하게 되는. 항상 나라가 망할 때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세금을 너무 강하게 걷는다. 민심이 나빠졌다. 그 다음에 지방의 초족 세력들이 등장했다. 그 다음에 또 신라 군 세력들이, 군진 세력들이 신라 정부를 위해서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세력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런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영향을 볼까요? 선조의 지방 문화 역량을 중대시켰다. 호족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게 됐죠. 호족들이 후원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선조는요. 중국 문화가 인식이 되게 확대되었다. 네, 중국 문화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되게 충분히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거죠. 네, 조형미술, 요건 필요합니다. 되게 시험이 잘 나오는 부분이죠. 조형미술 쇠퇴하게 되었다. 어떤 형태를 만드는 거죠. 네. 천정수행을 중시하고 불교의식을 배격하기 때문에 조형미술 쇠퇴하고 승탑과 탑빔이 들어있습니다. 승탑 같은 말을 뭐라고 할까요? 부도라고 합니다. 부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석을 세웠다는 뜻이죠. 네. 어떤 승려들의 업적을 좀 이렇게 글로써 남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전부 다 선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죠. 승려들이 열반하게 되면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살이라든가 뼈들을 갖다 별도로 보관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일종의 무덤이야. 승려들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승려들의 무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런 방식들이 발달되더라. 그리고 처음 신라의 형태가 이제 이걸 팔각 원당이라고 합니다. 네, 팔각 원당이 최초로 만들어져요. 팔각 원당이 만들어졌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려건국 사상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특히 육조품들이 기반이 되었다. 그 다음에 교정과 선정에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했던 내용들 그대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발해의 불교 보겠습니다. 발해의 불교. 왕실 귀족 중심의 불교였다. 그 다음에 불교가 융성하였다. 이 부분 좀 보고 갈까요? 자, 수도 상경에서 발굴된 10여 개의 웅장한 절토와 불상, 그 다음에 연꽃무늬 기와 등은 사원이 걸려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연꽃무늬 기와는 꼭 아셔야 되겠죠? 네, 연꽃무늬 기와. 기와장이네, 쉽게 얘기해서. 근데 여기가 연꽃 모양의 기와장이더라. 연꽃이라는 것은 이제, 불교가 융성했음을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왜냐면 부처는 열반하셨죠. 돌아가셨죠. 어떠하시다니까요. 근데 이게 연꽃으로 환생한다는 전설이 있죠. 네, 연꽃으로 환생한다 전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절에 가시면 되게 연꽃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리고 연꽃을 되게 많이 볼 수 있는 게 절 주변에 있는 것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발해의 명성인 정선은 불법을 선양하고 당과 일본의 이름을 알렸다. 정선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 없으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불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건 내가 불교를 공부를 하면서 하나씩 설명했던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4페이지 도교와 풍수지리 보겠습니다. 도교와 풍수지리에 대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나오는 거니까요. 단도문제요. 전례 보겠습니다. 도교 전례. 중국에서 전례 산천숭배 밑줄 보시고 신선사상 밑줄 보시고 불로장생 밑줄 보시고 핵심은 이제 불로장생에 대한 부분이 이제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앞에 위에 별표를 하실까요? 네. 모든 사람을 꾸미지 않을까요? 늙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고 싶다. 이건 불가능하죠. 독에서 추구하는 바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불교에서 비판하는 거죠. 불교에서 비판하는 이유가 뭐 같아요? 네. 불교에서 모든 생물체는 한 번 왔다가 한 번 간다는 거예요. 이걸 열반이라고 그래요. 네. 불교에서는 열반을 얘기하고 있는데 얘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불로장생과 관련된 불교 쪽에 약간죠. 네. 달라진 내용이 나타난다. 자, 기록이 하면 영유왕 때, 영유왕 때 조사들을 당나라 파견하여 전래되었다. 영유왕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네, 영유왕 때 도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전래됐다. 이때 당나라에서 조사가 파견됐다. 네, 도교니까 도사. 그 다음에 도교에 대한 경쟁이 시작하는데 이걸 도덕경 이렇게 표현을 하죠. 도덕경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특징 보겠습니다. 고유 첫착신앙과 산천숭배신앙의 신선사상을 바탕으로 도가나 음양모행의 이론들이 첨가되어 성립되었고 불로장생이나 그 다음에 현세이를 또 현세이. 대부분의 종교는 네세 가지라 보통 얘기해서 반대되는 내용이 있죠. 네세 가지는 올레자죠, 그죠? 네세니까 네세는 뭐죠? 죽어야 볼 수 있는 세상이죠. 지금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죽어야 볼 수 있는 세상이 있지. 현세는 뭐죠? 지금이죠. 지금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당장 이익을 보고 싶다는 게 도교의 사상적 기반이 되고 있다. 영향. 무의자연을 표현했다. 자연을 그대로 주자는 자연 그대로 봐야지 어떤 인공적인 요소를 가하면서는 옳지 않다. 허무주의. 우리 어떤 인생 살다가 허무하다 이런 경우 가끔 있죠. 허무하다. 갑자기 내가 도시에서 떠나고 싶다. 일상에서 피하고 싶다. 산속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잠수 타고 싶다. 이거 이제 다 도교와 밀접한 우리 마음속에 마음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허무주의. 그 다음에 상무정신 하나 들어가 되겠습니다. 상무정신이 들어가 있죠. 네, 도교에 상무정신이 들어가 있고요. 불교에서는 이제 살생유택이 들어가 있죠. 사람을 죽일 때는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동물이나 사람을 죽일 때 유택 가려서 해야 한다. 사람이나 사물을
죽일 때는, 동물을 죽일 때는 간에서 한다. 죽이지 말라는 얘기지. 근데 독에서 상무정신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예, 물을 숭상하는 정신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좋아할 것 같아요? 연계소문 이걸 좋아한다고, 고구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는 불교에서는 이거 반대하죠. 무엇에 대해서? 전쟁 자체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파괴하고, 그죠? 반대하는 거죠. 불교 쪽에서 연계소문의 대단 강경책, 즉 다른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거죠. 당나라하고. 네, 전쟁을 하겠다는 거죠. 불교에서 반대하겠죠. 불교에서 반대하다 보니 그 중에 이제 보독이라는 승려가 이제 백제로 망명을 하게 됐죠. 백제로 망명하게 됐고, 그리고 여기서 열반종을 개창하죠. 열반종을 개창하죠. 열반에는 모든 것은 한 번을 죽는다는 얘기를 열반종을 개창했다. 그래서 무숭상과 그다음 연계소문과 되게 밀접한 관련 있는 내용들이 계속 끊임없이 출제되고 있어요. 이거 보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고구려 연계소문에 장려했다. 그 다음에 보덕은 열반종을 개창하였다. 그 다음에 승려 도희하는 일본으로 건너가 활동하게 되었다. 지금 184쪽 하고 있어요. 연계소문에 도교 장려된 부분. 그 다음에 사신도 별표 앞에다가 강서대묘에 그래서 고음벽은 도교의 방위를 표현해 죽은 자의 사후세를 지켜주는 믿음이 반영되었다. 지워볼게요. 사신도 강서대묘에 나와있죠. 강서지방이라는 뜻이야. 하계도 평안도 쪽 얘기하는 거예요. 대묘가 있고 그 다음에 중묘가 있고 소묘가 있었어. 그래서 그게 세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서대묘가 뭐지 얘기하시면 되지.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네, 오늘 항해도 평안도 지역에 무덤이 큰 게 발견되었다.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근데 강서대묘에 사신도가 있더라. 청룡, 백호, 두잡, 그 다음에 현무 이렇게 얘기하죠. 방위 표시기도 해요. 동서, 남, 북. 네, 방위 표시기도 해요. 이건 도교에서 지칭하는 것들입니다. 사신도, 청룡, 백호, 주작, 주작은 잘 아시겠죠? 보통 우리 주작대로 얘기할 때 아시겠죠? 네. 네. 중국의 장안성, 그죠? 네. 달의 상경에 궁궐에 주작대로 전부 다 남쪽을 향해 뻗는 커다란 큰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도교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반영되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작대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남쪽을 향해 있다. 우리 대한민국에 궁궐이 있죠. 조선시대에 나와 있는 게 있죠. 그걸 이제 경복궁이라고 하죠. 강화문에 보시면 되게 엄청나게 커다란 길들이 있죠. 이건 주작대로는 아니에요. 훨씬 더 크니까. 이건 아닌데. 주작대로는 아닌데, 강화문처럼 이렇게 굉장히 넓고 길게 뻗쳐 있어요. 이렇게. 아셨죠? 강화문 주작대로 하진 않습니다. 예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길게 뻗쳐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수장 우중문시 별표가죠. 기출 자주 나왔던 거니까. 네. 수양제가 수나라의 양제 황제가 고구려를 침입해 왔습니다. 이게 2차 침입입니다. 이미 배웠어요, 그죠? 수 문제가 1차에 30만 대군을 끌고 왔습니다. 여기 130만 대군을 끌고 왔습니다. 이때 여동성에서 여동성을 함락시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이상해졌겠다. 즉 수나라가 우리 고구려 성 중에 하나인 여동성 함락에 실패했다. 그래서 우중문이라고 하는 장수에게 별동대 30만을 여동성을 우회해서 직접 평양을 향해서 가게끔 만들었다. 이때 을지문덕이
방어에 나서게 되었다. 그리고 을지문덕은 우중문에게 편지를 썼다. 편지를 썼다. 그 중에 내용 중에 하나가 유명한 단어인 지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 우리말을 번역하면 만족이라는 단어더라. 이것은 도덕경에 나오는 내용이더라. 그렇다면 이미 이 시기에 벌써 우리나라에 도덕경이 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 즉 을지문덕이 도덕경이라고 하는 독일 경전을 읽었음을 알 수 있다. 일정에 의해서는 전쟁에 있어서 꼭 필요한 심리전 중에 하나의 일환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때 나온 내용들입니다. 됐죠? 네, 지종만 안고 알아두시고요. 네. 그 다음에 백제 볼까요? 산수문이 벽돌. 산수문이 벽돌, 일명 한자로 산수문전이라고 합니다. 독의 이상향으로 신선들이 사는 세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 밑에 그림만 봐주시죠. 네, 산수문이 벽돌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백제 금동 대향로. 부여 능사님이 주거든요. 공주 송산이가요. 부여 능사님이 절대 출제된 것으로 신선들이 사는 이상세계를 정교하게 형성하였다. 네, 그 옆에다 금동태양로 옆에서 누르겠죠? 성왕이 전사하자 그의 아들 이덕왕이 자기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게 백제 금동태양로다. 향불을 펴서 어떻게 되게 향불이 우아하게 만들어졌죠. 향불이 되게 아름답게 연기가 위로 뻗어나가겠죠. 네. 성왕과 관련되어 있고 이덕왕 시기에 제작되었다. 근데 이게 순수하게 우리가 창작해서 만들어서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진 않아요. 백제의 문화재를 맞아요. 백제의 문화재를 맞는데 예, 중국에 원형이 있어요. 이게 박산향로라고 불러요. 예. 이거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보시면 돼. 박산향로가 있는데, 지금 금동대향로 사이즈를 여러분 본 적이 없죠. 박물관에 가가지고. 물론 보신 분들 계시지만, 제가 한번, 크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에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대략. 이 정도 위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보시는 정도 위치에 놓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박산향로는요, 지금 현재 강의하고 있는 이 강의실에 바닥에서부터 천정 정도까지 천정 손이 안 보이죠 지금 여러분들 그죠? 그 손가락 끝부분 안 보이죠? 천정까지 천정 정도 위치까지 되게 규모가 여기는 대형으로 되어 있어요. 크게 여기는 그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택지적비 또 이것도 별표입니다. 의자왕 때 상제평을 지낸 사택지적이 남긴 비석으로 인생의 무상함을 한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번 얘기할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 역사라는 게. 그죠? 그, 의자왕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자왕식이 전기에는, 대야성을, 신라 땅인 대야성을 점령하기도 하고 되게 잘 나가는 시기가 있었다고요. 근데 의장 후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의장이 정치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망하려고 그랬는지. 백제 고위 관료들이 있던 의장이 좀 싫은 소리를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조기 표현은 고언이죠. 어드바이스죠. 근데 이게 이제 싫어졌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한 30-40명 정도의 노고 대신들을 전부 다 섬으로 누배를 보내버립니다. 섬을 누배 보내. 그 중에 아마 상자평을 지냈던 그 사택지적이 아마 같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10대 후반부터 그죠? 10대 후반부터 한 50대가 됐는데 내가 죽기 살기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불구하고 내가 어느 순간에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보였던 게 내가 되게 인생이 허무해졌다는 거예요. 아까 허무해진 부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허무. 도옥에서 나타난 사상들이죠. 되게 허무해졌더라. 그리고 글을 적고 이렇게 비석을 남겼더라. 이게 사택지적법이에요. 지적비예요. 사택지적비 나오면 시대를 거의 대부분 물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를 물어보거나 사상을 물어볼 거거든요. 시대는 의장이 답일 거고 사상을 물어보다 뭐가 되겠습니까? 독의 허무주의에 대한 부분들이 선택지 답이 나와야 되겠죠.
무령왕지석, 용표표 5개짜리. 언제 나와도 나올 수 있는 것들. 자, 보겠습니다. 매지컬은 왕과 왕비를 장례 지낼 때 토지신에게 묘소로 쓸 땅을 매입한다는 내용을 작성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게 이제 무덤이라 한번 쳐봐, 이렇게 이제. 자, 보통 이렇게 이제 문을 표시하지, 그죠? 문을 열고 싹 들어갔다고, 이렇게. 두 가지 물건이 앞에 놓여 있었어, 이렇게. 두 가지 물건이 하나 이렇게 있어. 네. 하나는 이게 비석이에요. 돌이 이렇게 돼 있다고. 돌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내가 이 땅에 묻힐 수 있는, 봐요. 땅에 있는 지신에게 이 땅을 내가 사겠습니다고, 매입 의사를 갖다가 반영하고 내가 이걸 샀습니다고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묻힐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걸 또 우리 매지권이라고 부른다. 이게 도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표현은 땅에는 지신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사서 내가 이 땅에 묻힐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주변에 동전이 되게 많이 놓여 있어요. 그런 행태를 취했다는, 그런 액션을 취했겠죠. 의식을 취했겠죠.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초로 본인 이름이, 삼국시대 왕 중에 유일하게 본인 왕을, 이름을 적어놨다고. 성은 부여시고, 이름은 사마라고 적었다고. 사마는 곧 무령왕을 지칭해요. 그 유일하게, 삼국의 모든 왕 중에 유일하게 본인 이름을 실명으로 유일하게 남겼어요. 엄청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상한 동물이 하나 있다고요. 이걸 석수라고도 불러요. 석수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돌로 만든 짐승이라는 뜻이거든요. 또는 진묘수라고도 불러요. 진기하고 묘하게 생긴 동물이라는. 이거 뭐죠? 이 문을 열고 혹시 들어왔을 때, 잡신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죠? 잡신이 들어왔을 때 방어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경복궁에 가보시면, 강화문 입구에 가보시면, 경복 들어가는 입구가 정문이 강화문이거든. 경복궁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혜태상이 있어. 보신 분이 계실까요? 이렇게 혜태상이 막 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요. 또 절에 가보시면 입구에 가보시면 뭐가 있나요? 사찰원상이 있을 거야. 이렇게 험악하게 얼굴과 몸체 험악하게 무기 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여기 사찰원상. 절에 두른 앞길을 막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막고해 건이, 막고해 볼까요? 건축왕 때입니다. 건축왕 때 막고해 장군에 대한 부분이죠. 막고해까지 해야 되겠네요. 백제 건초고 왕이 고구려를 공격하죠. 이때 고구려 왕은 고국 원왕이죠. 고국 원왕이 죽었죠. 전쟁 때 죽었는 걸 폐사라고 얘기 쓰거든요. 왕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 치고 올라가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때 막고해가 근초왕이 얘기했다는 얘기죠. 우리 병사도 피해가 심합니다. 쟤들도 왕이 죽고 피하기 심하겠지만 우리가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초왕이 이걸 갖다가 수용을 해요. 그 전쟁이 확전이 되지 않았어요. 더 이상 확전되지 않고 그건 수도됐어요. 그래서 막고해 장군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에 관련된 부분, 도교, 하랑도를 북선도, 풍류도, 풍울다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랑을 북선, 설랑이라고 했고요. 칭함에서 무의장과 신선사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랑도에서 도교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랑도에서 도교의 모습을. 얘들은 유불선을 추구하거든요. 유교, 불교, 선, 여기 도교를 배웁니다. 삼교가 하나가 됐다. 하랑도들이 보통 하는 것들이거든요. 무의장은 신선사상이다. 통신라 말기 향락적이고 태표적인 풍조가 많아지면서 이에 반발하여 운둔적 경향이 나타났고 도교가 나타났고 노장사상이 등장하더라. 합쳐서 노자와 장자,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이제 제자 백가시기에 이제 되게 성현들 중에 한 분이었던 노자의 장자 사상들도 나타나더라.
이따 정도만 아세요. 왜냐면 노자 장자 우리 지금 공부할 수 없습니다. 이건 대학교 철학과에서 동양 철학에서 공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요. 일단 문제는 노자 장자 즉 노장 사상은 되게 우리가 공부할 때는 난이도가 되게 높아지는 공부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사 책에서는 노자 장자에 대한 공부를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도교에서 할 때 노자 사상도 널리 퍼지더라. 그러니까 노자와 장자의 사상도 되게 널리 퍼지더라. 동양 사상 철학 중에 학문들 가장 수준이 높은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세요. 김유신 묘의 12지진상. 도교의 방위 신앙에 영향을 받아 호랑이, 용 등 12진상을 조각하였다. 자축, 임묘진사, 어미신유, 술의 12진상이 있죠? 자, 우리 김유신 장군이 왕릉급에 해당되는 능을 조성을 하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이제 12개의 통물상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석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호 막을 친다고. 여기 12진상이 새겨져 있다고. 원래 있던 자축, 임묘, 진사, 어미신유부터 쭉 나와있다. 그리고 보세요. 상체와 하체가 좀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여기는 동물을 상을 이렇게 표시했고요. 하체는 우리 인간의 다리 모양을 그대로 해놨다. 그래서 신라 하대 가면서 이제 그 도교에 대한 부분이 무덤에까지 왕릉급 무덤에 해당되는 데까지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와 같은 무덤 형태가 고려의 왕릉과 조선 왕릉에까지 계승되더라. 됐죠? 최치원의 사삼비명, 별표 한 4개. 사삼비명 중에서 쌍계사, 하동입니다. 진감사사 대공탑비는 유교, 불교, 도교를 하나로 파악하고 있었다. 유교, 불교, 도교를 하나로 파악하고 있었다. 최치원이 진성명 시기에 개혁 정치가 실패하죠. 그래서 시무십조를 건의하고 운동을 벌이죠. 그래서 경상도 지역에 아주 경치 좋은 산속에 절들이 많죠. 거기 이제 주지스님들을 만나서 학문에 대해 얘기하고 불교에 대해 얘기하고 중국 얘기도 하고 유학파니까 그러면서 그 글들을 남겼어요. 그 글들을 분석해 봤더니 사상의 복합화가 됐다는 유교, 불교, 도교, 풍수지리 모든 사상에 아주 해박한 지식과 관련된 내용들이 비석에 남겨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랑, 낭낭을 추모하는 비석도 나타나더라. 요거 이제 보세요. 되게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최치원의 사삼비문, 유, 불, 선, 그 다음에 풍수지리에 대한 내용이 되게 네 군데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뭐야? 절이겠지. 유명한 절 네 군데 비석에 세웠고 거기에 문장을 분석해 봤더니 이런 글이 남아있더라. 최치원 사상에 나와있더라. 그 다음에 또다시 봐요. 최치원이 쓴 글이 또 있는데 이게 난낭비문이에요. 하랑도 했던 난낭에 대한 얘기를 추모하는 글이 남겨있는데 요건 삼국사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난낭비문은 사상비문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없다. 구분하시라고. 그리고 난낭비문은 현재 우리가 비석을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럼 뭐만 있다? 기록으로만 남아있다. 그 기록이 어디 있다? 여기 남아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메모해 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발해 보겠습니다. 발해. 당의 영향을 받아 정여공주 무덤의 묘의 묘지석에 불로장생 사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불로장생 묘지를 보이시죠? 문왕의 둘째 딸이 있고 넷째 딸이 있다고 그랬죠? 정혜공주고 여기는 정효공주입니다. 정영주 무덤에
불로장생이라는 그림이 있죠. 그러면 독이 와서 말할 수 있겠지. 물론 이제 자기 아버지를 황상이라 했다 칭했다는 글자도 나와있죠. 그 다음에 벽화도 전지하죠. 그래서 되게 중요하죠. 벽돌 무덤이죠. 특이하게도 전축분이라죠. 벽돌을 쌓은 무덤이다. 벽돌 전차 싸울 축자 보통 얘기하죠. 정의공주 무덤은 되게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복수하는 거다 지금 현재. 평행 고인구조죠. 우리가 천장 마무리 공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천장 부분을 갖다가 마무리할 때 모듈 구조가 맞아요. 모듈 구조인데 마무리할 때 벽돌을 사용했다는 뜻이죠. 그걸 갖다 평행 고인 구조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들이 등장하는 학설들이요. 정의공주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다 어렵대요. 아셨죠? 불로장생뿐만 아니라 황상, 그다음에 벽화가 존재한다는 것, 그 다음에 벽돌 무덤이라는 것, 그 다음에 모듈 구조 방식으로 천정이 마무리됐는데 벽돌을 사용해서 이걸 최신의 학설로 평행 고인 구조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다 잡아주셔야 돼요. 양되게 피할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도교양 부분에서 이제 볼게요. 고을의 강세대 약했죠. 백제, 신라 다 했던 것들이죠. 통일신라까지, 발해까지. 고려와 조선만 추가하면 되겠네요. 고려 초제. 자, 고려까지 볼게요. 되게 많죠. 초제. 제사를 지낸다는 뜻이고, 술 따를 초자를 씁니다. 술을 한 잔 올리고 제사를 지낸다. 초제. 누구에게 제사를 지낼까요? 되게 궁금하지 않나요? 제사 지낸 대상이 있어야 하나요? 그 대상이 누구겠어? 일월 성신에게, 해, 달, 별들에게, 해, 달, 별들에게 제사 지낸다. 그래서 술을 따른다. 그래, 도관, 보건군이 만들었습니다. 보건군이 나오네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보건군. 토관이죠. A종입니다. 기억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미 기출입니다. 최근 기출입니다. 제가 애우라고 그러거든. 한번 대답해주세요, 여러분들. 같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여러분 복을 원하십니까? 네. A종입니다. 여러분 합격을 원하십니까? 예. 자, 반대로 할게요, 그래요. 합격을 원하십니까, 진짜로? 대답해보세요. 예. 관계없어요. 예. 완기와 관계없어. 뜻이 뭐? 복을 원하십니까?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어떤 사람이 복 받기를 싫어하는 모르겠어요. A종입니다. 이거 남이상이에요. 남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팔관에. 팔관에는, 네, 볼게요. 도교에서 주관을 하죠, 이게. 네. 부처님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한 게 아니라 팔관은 좀 다른 나라죠. 부처님 오신 날을 하는 것은 연등이에요, 그죠? 구분해서 구분해볼까? 불을 피고 전등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들. 네. 이거 언제 한번 얘기해야 될 생각이 그냥 나왔네요. 최근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최근에 유네스코에서 세계 무형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연등액을. 요건 아마 2021년에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게 아마 한등급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경찰직, 소방직, 그 다음에 국가직, 지방직, 그 다음에 기타 시험들이 있어요, 그죠? 네, 뭐 경감부, 소방간부, 뭐
국회 사무처, 기상청, 되게 어려운 시험들. 요건 가장 최근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라는 얘기를 합니다. 8강에 주관하였다. 개근과 석양이 2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네. 그것도 같이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소격서. 소격서에 서자에 동그라미 칩니다. 서나 소가 들어가면 관청을 의미해요. 꼭 기억하세요. 공부하는 팁이에요. 관청소, 관청서가 되는 거예요. 소격서가 뭐겠어? 도교행사를 주관하는 주무관청이겠죠. 근데 중종 때 조광조의 건의에 의해서 폐지됐다. 조광조 밑에 저거 중종 저거 중종. 중종 때 조광조가 건의하죠. 성리학의 나라에서 웬 도교입니까? 폐지됐습니다. 강화도 마이산 초제. 강화도 마이산 초제도 대표적인 도교의 양이다. 그다음에 풍수지리 갈까요? 조선과 같은 신라 말기 선종 숙녀들에 의해서 전래됐습니다. 도선을 밑줄 보시죠. 네, 도선. 도선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래되지 않지만 조선 비기란 책을 기록했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도선이. 현재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풍수지리에 대한 부분 제일 밑에 걸 한번 가볼까요? 고려 건국의 사상적 기반을 하였다 정도. 그 다음에 비보사찰과 비보탑의 건립이 있었다. 비보사찰이란 풍수지리의 적용을 받아서 절을 지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려시대 한 90% 이상 거의 대부분 비보사찰을 보시면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선 절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허락을 받은 절들이다. 그래서 절간 앞에 가면 이렇게 설명서가 있죠. 컨텐츠가 있죠. 읽다 보면 어떻게 고려 무슨 나오는데 비보사찰로 이런 단어가 나올 거거든. 그럼 비보사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고려시대 사찰을 생각하시면 돼요. 풍수지리에 관련된 부분. 됐죠? 네. 잠시 쉬어갈까요? 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네.